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온 김용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좋은 그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를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빨리 와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운 좋게 그 카이스트 김동훈 선생님이 이렇게 발표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되게 좀 세미나더라고요. 저도 사실 어릴 때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과학 터치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시골에 살아서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과학 터치가 2007년부터 있었고 이렇게 하던 이제 그 과학 터치를 듣던 학생이 커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연을 한다? 이게 너무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저한테도 부담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게 저는 약간 그렇게 어려운 생각으로 한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이 특히 이렇게 어린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제일 어린 친구들에게 강의를 해본 거는 과학고등학교에서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앉은 이 청중을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이렇게 수준을 낮췄는데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해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원망이 좀 되긴 하네요. 아무튼 이제 사실 문제가 이게 양자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게 하시다가 이렇게 그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모자라서 이게 아니라 원래 이게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자정보과학, 특히 이제 양자통신부터 양자컴퓨터까지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양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에 왜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미국 신문이죠. 그래서 이제 2018년 꽤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나온 기사예요. 영어를 이제 읽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영어를 잘 모르시는 친구도 있을 거니까 제가 이제 대충 이야기를 해놨는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주 개발 경쟁 이후에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러면? This is the most important tech contest since the space race and America is losing. America is losing.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뭐냐면은 우주 개발 경쟁 이후에 가장 중요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런데 미국이 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60년대, 50년대, 60년대부터 미국이랑 지금은 러시아로 바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미국과 소련은 우주 개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인공위성을 먼저 쏠 거냐, 로켓을 먼저 쏠 거냐, 달에 사람을 보낼 거냐, 이걸 가지고 되게 많이 경쟁을 했는데 미국은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나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달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했죠. 그 경쟁이 되게 심했고 그때 나온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양자 경쟁이에요. 양자 기술 경쟁인데 문제는 미국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은 이제 신문, 요즘에 최근에 나온 기사, 신문 같은 걸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올해 1월 달에 KBS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거든요. 중국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을 박차하고 미국과 어쩌고저쩌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이런 이야기 나오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하고 있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는 이런 일도 했어요. 이제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약간 번역을 하자면 국가 양자기술진흥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양자기술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키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 산하에 우리나라에는 청와대가 있고요. 미국 대통령이 사는 지금 백악관이잖아요. 대통령 직속에 이런 과학기술실에 국가 양자조정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연구개발하는 양자를 다 통폐합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좀 있을 텐데 여기 사우스 코리아라고 여기 있나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투자를 막 하고 돈을 막 들여가면서 양자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뭔가 이게 양자기술을 이용하면 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양자정보과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겁니다. 우리는 다들 이제 지금이 무슨 시대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 사람마다 정의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정보화 시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실 제가 어릴 때도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도 전화기도 있었고요.
컴퓨터도 막 나와가지고 인터넷이 연결될랑 말랑 했었고 그랬는데 그때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정보화 시대란 말을 했었고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연결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아마 컴퓨터랑 통신, 인터넷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옛날에는 못했던 것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컴퓨터가 조금 더 빠르면, 여러분 지금 컴퓨터를 지금 게임하는데 많이 쓰시겠지만 더 빠른 게임이 아니라 게임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빠른 컴퓨터가 있다면, 계산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 어떤 일이 될까? 또는 통신을 하는데 이 통신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통신 결과를 어떤 해커가 취해가는 도청이나 해킹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 뭔가 좋아질 것 같잖아요. 정보화 시대가 있는데 이 정보화 시대를 양자 정보화 시대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양자 컴퓨터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양자 통신과 양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과학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고, 이러한 기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우선 컴퓨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컴퓨터를 알아야 컴퓨터로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뭐가 다르고 어떻게 할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컴퓨터는 아마 이게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저보다 오히려 이게 김동 선생님이 잘 알 것 같아요. 컴퓨터 전산학과 나오셨잖아요. 아직 다니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제가 정의하기로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보통 이게 제가 어릴 때 쓰던 컴퓨터인데 요즘 컴퓨터 이렇게 안 생기고 이제 태블릿도 나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컴퓨터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데이터와 정보를 가공해서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기계예요. 어떤 장치거든요. 컴퓨터를 쓴다는 건 어떤 걸 쓴다는 거냐면 입력이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쳐넣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입력에 통해서 어떤 일련의 그 법칙이나 어떤 뭐 원칙에 의해서 연산, 계산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여러분이 그 게임을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하는 것은 모니터로 내올 수도 있고, 프린터로 내올 수도 있고, 스피커로 내올 수도 있고요. 게임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키보드나 마우스나 또는 뭐 터치패드를 조작하나요? 조작을 해가지고 어떤 인풋을 주면은, 입력을 하면은 컴퓨터 안에 있는 CPU, GPU 이런 것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앞으로 움직여라, 뒤로 움직여라, 옆으로 움직여라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그 결과를 모니터에 띄워주고 소리도 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서 무언가가 들어간 다음에 무언가 변화가 된 다음에 무언가 튀어가 나오는 게 컴퓨터예요. 컴퓨터는 어려운 게 아니죠. 이게 컴퓨터인데, 컴퓨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냐면은, 사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가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처리되고 뭐가 나오거나 할 때 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말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우리는 한국말을 해야 되지만 영어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정보를 처리할 때 특별하게 비트라고 하는 걸 씁니다. 비트는 이제 제가 0과 1의 마법이라고 했는데, 비트는 별게 아니라 2차원 논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논리는 이게 너무 뭔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언가가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를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동전이 있으면 동전의 앞면하고 동전의 뒷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동전 하나가 있으면 나는 비트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전이 앞면인 정보와 뒷면인 정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스위치 같은 게 있으면, 여기도 스위치가 있어서 불이 켜지고 끄지고 하는데, 스위치를 켜거나 끄거나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정보, 비트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0과 1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전기 신호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걸 가지고 0과 1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비트를 쓰고 있는데, 이런 비트를 많이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간단한 시스템이거든요, 만들기가. 제가 말을 하는 것을 컴퓨터가 알아먹기는 되게 어려운데, 만약에 내가 말을 하는 것을 갖다가 0과 1로 이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되게 쉽게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비트가 한 개가 있으면 0 또는 1밖에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비트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고 하면요, 이제는 00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두 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요런 게 세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000부터 이제 앞면을 0이라고 하고 뒷면을 1이라고 하면요, 000부터 111까지 8가지의 경우를 막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한 개에서 세 개로 조금밖에 늘은 것 같지 않은데 8개나 표현할 수 있으니까 되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얘를 갖다가 마구마구 만들어요. 그래서 이 N비트라고 하는데, 비트가 N개 있다면, N개는 그냥 어떤 숫자, 자연수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 초등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2의 N승이라고 하거든요. 2를 N번 곱한 경우의 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잘 켜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보면은 잘 보면 어딘선가 뭐 64비트 운영체제 이렇게 된 걸 찾아볼 수 있을 거거든요. 윈도우를 쓰고 있다면요. 맥을 써도 마찬가지, 맥북을 써도 마찬가지고요. 이 64비트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이 컴퓨터는 하나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항상 64개의 비트를 써가지고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동전 64개를 한 개로 묶어가지고 요걸로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2의 64승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읽을 수도 없는 엄청 큰 숫자로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파워풀한 겁니다. 컴퓨터가 사람보다 똑똑해 한 번씩 사람보다 똑똑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컴퓨터인데,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은 이 비트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 비트라고 하는 것을 에다가 양자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자 정보는 다른 게 아니라 비트를 양자 비트로 바꾼 게 됩니다. 비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원의 논리였잖아요. 상태라고 했는데 2차원의 논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상태를 말하는, 예를 들면 동전이 앞면인 상태, 동전이 뒷면인 상태, 이런 거는 비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령. 그러면 양자 비트 또는 줄여가지고 퀀텀 비트, 퀀텀이 그러니까 양자를 영어로 퀀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퀀텀 비트를 줄여가지고 큐비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큐비트라고 하면은, 큐비트는 2차원의 양자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게,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보는데, 비트는 이렇게 되는데 큐비트는 이렇게 되고, 이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초전도체, 어떤 전자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광자의, 그러니까 빛 알갱이의 평광이 어떻게 되느냐, 뭐 스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양자 비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양자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양자의 특성을 가진 비트였으니까, 비트는 잘 알았고, 우리가 이제 비트는 이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안다고 치고요. 비트는 알았으니까 양자를 알아야 양자의 어떤 특성이 특이하길래, 재미있길래 양자 비트가 특별한지, 양자 컴퓨터가 특이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그 시간의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양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양자 설명하다가 이제 그 강연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보면은 이런 그 농담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사실은 되게 악명 높은 학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학문 또는 자연 현상,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자연을 바라보는 철학 같기도 해요. 저는 양자 물리, 양자역학을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는 철학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그림인데, 이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인슈타인이죠.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수준이 이렇게 높으셔가지고 이렇게. 네, 아인슈타인은 누구나 아는 제일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닐스 보어라고 하는 분인데, 닐스 보어도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이렇게 역시 수준이 높아서 답이 탁 튀어나왔지만, 아무튼 매우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두 분이 계셨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인슈타인이 여기 있는 영어를 이제 해석을 하면,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자역학은 뭔가 결함이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게 되게 유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 정립되는데, 양자역학의 이론을 완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드는 데 기여한 그런 학문이 뭔가 불완전하다, 이게 완벽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왜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했냐면은, 양자역학적인 연산,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따르면 마치 신이 우주를 가지고, 우리 인간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신은 있을 수 없다. 꼭 신을 믿는다기보다는 그렇게 정해지지 않는 미래를 막 가는 것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어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지 말고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건 말건 그건 신의 마음이니까, 원래 자연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거니까 신에게 주사위 놀이를 할지 말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대다수의 물리학자들, 저를 포함한 물리학자들은 사실 이 논쟁에서 보어가 한 말이 맞다고 믿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유명한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였다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마저도 양자역학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저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아인슈타인급인 거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또 누군지 아세요 혹시? 다 아시죠? 요즘 TV에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사실 김상욱 교수님이 그 양자 정보를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이제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나온 걸 이제 붙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양자역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받아들이는 것,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김상욱 교수님 같은 분들도 양자역학은, 근데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 거짓말이고요. 양자역학을 공부해본 사람들은 양자역학의 틀 내에서, 양자역학에서 해야 되는 틀 내에서 그 원칙이 있고 받아들인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원칙 내에서 움직이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양자역학이 어떤 식의 결과를 줄 거고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 원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는 원칙은 이제 수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수학을 설명하지 않고 설명을 하려면은 항상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처럼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못 믿겠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은 사실은 어떤 학문으로 이렇게 되어버릴 수도 이렇게 진행하게 되냐면요, 그냥 열심히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를 써먹자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답이 있네요, 여기. 네, 이분은 슈레딩거라고 하는 물리학자인데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뭐 뉴턴이라는 분을 알고 잘 아시죠? 뉴턴이 뭐 했는지 아시는 분 다 아세요? 중력, 그렇죠?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뭐 또는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걸 보고, 이게 어떤 질량이 있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긴다는 사실을 알고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만류인력 법칙을 수식으로 쓴 거예요. 과학을 수학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뉴턴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양자역학도 과학이라면, 양자물리학도 과학이라면 수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 양자역학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따라 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요. 어쨌든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방정식을 잘 풀면 그냥 양자역학이 어떤 식으로 양자역학을 따르는 물체,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물체나 어떤 것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냐면 그 수소 원자는 이제 그냥 중성자 하나랑 전자가 하나 있는 가장 간단한 원자잖아요. 이 원자에 그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것도 에너지가 커짐에 따라서 이 전자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실 위치라고 하면 그렇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뭔가 밀도 함수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그냥 요거를 계산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이게 어떤 건지를 이게 막 너무 의심을 하기보다는 일단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그리고 계산한 결과를 계산을 잘 했으면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실용적인 관점을 택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물리학을 갖다가 이제 뭐 저희가 여기서 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릴 건 아니니까, 그죠? 계산한 결과, 계산을 잘 해보면 나오는 것들 중에 특이한 것들 몇 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양자 터널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SEM, 그러니까 주사 뭐 이렇게 전자 현미경을 말씀해 주셨, 김동선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사 터널 현미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게 양자 터널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걸 상상하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굳이 양자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어떤 이런 그 우물이 있어요. 깊이가 깊은 우물이 있는데, 그 깊은 우물 안에 공을 한 개 갖다 놨어요. 그러면 공은 100만 년이 지나도 항상 뭔가 밖에서 흔들리거나 하지 않으면 항상 우물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자 세계에서는 그 우물에 갇혀 있는 공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밖으로. 이상하잖아요. 믿음이, 예를 들면 이게 그걸 표현한 그림인데, 이게 우물을 이루는 이제 우물의 벽인데, 우물의 벽보다 낮은 곳에 이런 어떤 입자가 있었는데, 그 입자는 원래 이 우물의 우물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나오면 안 되는데 갑자기 한 번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양자 터널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 이상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고, 그냥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산하면 나옵니다, 이거.
또는 이제 유도 방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빛이 원자 사이에 이렇게 어떤 레조넌스, 그러니까 공명에 주파수 딱 맞춰가지고 보내면은 위에 있던 게 같이 떨어지면서 증폭되어서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없었던 현상이어서 비단 재미있기도 하거니와 이런 현상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반도체 칩,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거 알죠? 삼성이 잘 만들고 TSMC랑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컴퓨터에 많이 들어가 있고 모든 것에 쓰이는 게 요즘 4차 산업, 5차 산업, 4차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반도체는 사실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에 기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얘는 없었던 거예요, 원래.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것들이 유도 방출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레이저 포인트인데 이 레이저도 유도 방출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칩으로 또는 통신을, 광통신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빛보다 빠른 통신은 안 되는데 이제 빛으로 통신을 하는데 광통신, 인터넷 다 빛을 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저 이런 것들을 이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나 통신, 인터넷이 우리 정보화 시대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미 우리는 양자 물리학을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양자 물리학을 이루면서 이미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이룩했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맞는 것 같잖아요. 이제 이게 뭐 의심을 가지지 말고 양자 물리학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양자 물리학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떨 때 좀 더 이렇게 나가서 하냐고 하면은 사실은 많이들 받아들이는 학문이고 이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의미에서 자연을 더 잘 이해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양자 물리학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노 현상이라고 하는 것, 혹시 나노가 뭔지는 아세요? 나노 현상 하면 나노의 어원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드디어 이제 모르는 게 나오는데, 나노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타내는 그냥 그러니까 접두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 이러면 어려운데, 뭐 머리카락 두께보다 뭐 몇만 배 더 작은 크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우 작은 현상, 아까 반도체 터널링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매우 작은 것들의 현상, 또는 어떤 원자나 분자들이 반응을 하는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뭐 신소재 또는 신약 같은 것들, 심지어 우리가 생명 현상까지도, 그리고 모든 작은 것들 모두 다 이런 양자 물리학에 기반을 해서 양자 물리학에서 예측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물론 우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빅뱅 티오리가 있고 이제 천문학의 이런 아주 큰 걸로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아주 작은 미시 세계로 들어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시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양자 물리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다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분인데 혹시 이분이 누군지는 아시나요? 그렇죠. 여기 답이 있네요. 답을 다 맞습니다.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해서,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은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천재 물리학자 뭐 이렇게 불리는 분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저는 이걸 안 봤는데 여기 학생들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Why인가 뭐 이런 책에 나올 만큼 김연아급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이제 영어로 한 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제 영어 실력이 좀 딸려가지고 어색할 수도 있는데, 자연은 고전적으로 동작하지 않아. 고전이 아니야. 그래서 만약 네가 자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싶으면, 모사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싶으면은 그걸 갖다가 양자 물리로 만들어야 될 걸. 하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거지.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분은 정말 유명한 훌륭한 연구자였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재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운 게 재밌는지 쉬운 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 어려운 것들을 더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썰을 드린 거는 뭐냐면, 양자 물리학 어렵다, 이거 이해 안 된다, 받아들이라 이런 말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거에 어떤 것들이 어떤 게 있길래 이런 말을 자꾸 하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죠? 초등학교 3학년 학생분들도 따라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혹시 못 따라오면 질문을 다 준비해 주세요. 다시 질문을 하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이유,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만들었거든요. 제가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중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중첩, 섞이는 거잖아요. 그죠? 섞이는 거. 섞이는 건데, 섞이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도 약간 이해하기 어렵죠? 섞이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왜 어려울까? 설명을 해볼게요.
그 파동은 간섭이라는 걸 합니다. 간섭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어렵죠. 간섭은 중첩의 결과예요. 중첩이 있으면 간섭을 하는데, 이제 요런 실험 같은 걸 갖다가 한번 해보세요. 저도 게을러가지고 이런 걸 제가 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 돌아가는 그림을 이렇게 까온 건데, 이게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실 유튜브로 나오거든요. 유튜브로 동영상 나오거든요. 이거 뭘 한 거냐면은, 여기 두 개의 공 같은 거, 막대기를 들고, 이 수면을 통통 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부터 물결파가 막 생길 거예요. 여기 중심으로, 그죠? 막 생기고, 여기서부터도 물결파가 막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요 물결파가 파동을 만들고, 물결파니까 파동을 만들고 있어요. 파동을 막 만들고 있고요. 얘도 파동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이거는 양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파동은 간섭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특이한 걸 볼 수 있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특이한 걸 볼 수 있는데, 요쪽 방향으로 쫙 보면은, 다시 볼게요. 요쪽 방향으로 쫙 보면은 평평하죠, 항상. 물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결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물결이 없잖아요. 항상 물결이 없는 자리가 생겨요. 여기를 보면은. 그죠? 근데 뭐냐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만드는 파동하고, 이 녀석이 만드는 파동이 서로 상쇄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파동은 상쇄되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하기 파동과 빼기 파동이 있어가지고 플러스 파동과 마이너스 파동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상쇄되어서 없어질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니죠. 파동은 그럴 것 같잖아요, 왠지. 더하기 파동이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올라오던 녀석이 내려가는 녀석과 만나면은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은 요거 하나가 만드는 진폭이 흔들리는 정도, 이게 진동하는 정도, 파동이 진동하는 정도를 진폭이라고 하는데, 그 진폭보다 훨씬 강하게 움직이게 돼요. 이거는 아까 더하기와 더하기가 만나서 더하기 두 개가 되는 것처럼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 갖다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스크린을 둬요. 막대기 판을 넣어가지고 여기를 딱 이렇게 만들면은 요쪽에는 보면은 항상 물결이 잔잔한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항상 물결이 막 아래 위로 솟구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잘 찍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의 무늬가 나오거든요. 이 무늬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간섭 무늬라고 해요. 간섭 무늬가 있다고 하는 거는 얘와 얘가 중첩을 하고 있다, 중첩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적 증거이기도 하고요.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이게 파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양자는 아닌데, 이런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양자 오브젝트, 그러니까 양자 물질, 양자 물체라고 하고도 그렇고, 아무튼 양자일 것 같은 전자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전자는 우리가 입자라고 믿고 있고, 전하를 띤 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차지. 이걸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있는데, 전자를 가지고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자는 입자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전하를 틴 입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전자총을 쏴요. 빵빵빵 이렇게 한 개씩, 전자 한 개씩 똥똥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요걸 이제 영어로는 슬릿이라고 하는데, 왼쪽 슬릿을 통과하는 녀석과 오른쪽 슬릿으로 통과할 수도 있겠죠, 이게. 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요걸 갖다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통과한 전자들을 오른쪽에 이렇게 막 찍힐 거고, 그림이. 왼쪽으로 통과한 녀석들은 왼쪽에 막 찍힐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결과인데,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상하잖아요. 아까 전에 물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절대로 안 찍히는 부분도 막 있고요. 여기는 그게 없는데도 막 찍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거는 실험을 해보면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런 실험을 해보면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전자는 입자란 말이에요. 파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미 미국에 빠지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전자도 파동처럼, 마치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해도 파동처럼 간섭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전자가 파동처럼 간섭을 한다는 거는 전자가 중첩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아까 전에 중첩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간섭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자가 파동처럼 간섭을 하니까 전자도 중첩이 있겠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실험을 이제 하냐면은, 여기 전자 하나가 있어요. 전자 하나가 이렇게 뿅 쏘면은
우리 슬릿이 이제 이렇게 A 슬릿과 B 슬릿, 요거 이제 A 문, B 문으로 통과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스크린을 쫙 놓고 보면은 이게 인터페런스 패턴이라고 하는 게 인터페런스가 간섭을 영어로 인터페런스라고 하거든요. 요 간섭 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쫙 생깁니다. 아까 제가 보였던 것처럼 보강 간섭이 생기는 곳, 여기 가운데 보강 간섭이 생기는 곳, 절대로 전자가 안 나오는 상쇄 간섭이 생기는 곳,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아, 전자 하나가 A도 통과하고 B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자는 입자니까. 그게 중첩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자가 입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이런 건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사실인 거예요. 자, 보실게요. 이게 재밌는 그림이라고 재밌는 그림이라고 느끼시면 좋겠는데, 재밌는 그림으로 느끼시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요거 이상한 거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그림 이상. 뭐가 이상해요? 천천히, 괜찮아요. 사람이 피를 이렇게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는 사람 안에 고정되어 있는데 사람은 몸이 쪼개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나를 통과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림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화가가 이상하거나 뭔가 이상한 거죠. 그죠? 맞아요. 이 스키 타는 사람이 전자라고 했으면, 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오른쪽으로 돌아갔건 왼쪽으로 돌아갔건 한 개만 했어야죠. 이걸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하기도 하고 왼쪽으로 하기도 하고. 되게 신기한 현상. 사실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전자 하나가 슬릿 두 개를 통과해서 간섭 무의를 보여주는 거는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양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익숙한 그림으로 그리면 마치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그죠? 신기하죠? 자,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전에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 하나가 간섭을 한다고 했잖아요. 간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 순서가.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런 거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사실 전자는 쪼개질 수가 없거든요. 전자는 이거 하나, 물론 뭐 쿼크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쪼개는 건 무시하시고, 전자는 엘리멘트리 파티클이어가지고 쪼개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야기하냐면은, 전자가 A를 통과한 확률 진폭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겠는 이상한 단어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확률 진폭과 B를 통과한 확률 진폭이 있어서 이 확률 진폭들이 양자 중첩이 돼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써요. 이 뭐냐면은 이게 확률 진폭인데, A에 대한 확률 진폭 더하기 B에 대한 확률 진폭이 전자의 전체 확률 진폭이다라고 수학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에 해당해요. 해답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죠?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죠? 아, 슈레딩거가 유명한 건 이유는 슈레딩거 고양이 때문이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아까 전에 슈레딩거 나올 때 슈레딩거의 방정식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뭘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거대한 양자 중첩. 그러니까 이제 아까 스키 타는 사람이 이게 몸을 쪼개서 간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슈레딩거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고양이의, 그러니까 확률 진폭이 뭔지 모르겠지만 확률 진폭과 죽어있는 고양이의 확률 진폭 간의 양자 중첩이 있을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고양이만큼 큰 물체에, 살아있는 생명체에 양자 중첩을 만드는 거는, 실험적으로 만드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실험실에서 이미 전자 하나의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꽤 큰 분자, 꽤 큰 오브젝트, 꽤 큰 물체의 양자 중첩을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측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슈레딩거의 이제 고양이에 대한 뭐 역사, 슈레딩거 파라독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제 왜 보기 힘드냐, 실험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측정하기 힘드냐라고 하는 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관측이라고 하는 걸 하면은 결 어긋남이라는 게 생겨요. 어려운 말 너무 많은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보고 싶을까요, 우리는? 저 같으면 혹시 이런 이상한 실험을 보면은 무엇을 한 번 더 실험으로 해보고 싶은, 혹시 이야기해보고 싶은 친구 있어요? 어렵죠, 이건? 저 같으면 이럴 걸 거예요. 도대체 전자가 요 딱 A를 통과하는지 내가 B를 통과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볼 거야. 네가 어딘가 가겠지. A 아니면 B겠지.
어떻게 중첩이 A, B 동시에 간다는 거야 라고 해서 눈을 크게 뜨고 얘를 볼 거예요. 어느 길로 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게 당연히 과학자라면 호기심을 가지고 할 질문이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얘를 보고 있으면 얘가 없어져요. 중첩으로 했던 그 무늬, 간섭 무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A를 통과한 건 여기 찍히고 B를 통과한 건 여기 찍혀가지고 얘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을 해버리면 양자 중첩이 사라집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 어긋남이라고 해요. 또는 영어로는 멋있게 영어로 말하면 아무튼 영어를 많이 쓰니까 멋있는 건 아니고 영어를 많이 쓰니까 디코헤런스라고 하거든요. 코헤런스가 없어진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관찰을 하면 양자 중첩이 사라지는데 누가 관찰을 하는 걸까요? 누가 관찰하면 사라지냐면은 관찰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학생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주 모두라고 해요. 신이 있다면 신이고요. 저는 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이 있다면 신이고 모두 우주 전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우주가 이걸 눈을 뜨고 찍어서 어디로 통과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거는 무조건 깨어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실험실에서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고양이는 너무 큰 물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봐도 거기에 옆에 있는 산소 분자가 보고 있든지, 그죠? 뭔가 숨을 쉬니까 뭐 산소 분자가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하여튼 무언가가 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의 확률 진폭의 중첩이라는 거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주가 관찰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안 하더라도. 사실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어려운 것도 그 이유예요.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은 조금 건너뛴 거지만 이 양자 중첩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주가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자꾸 양자 현상, 양자 특성을 가지고 만들고 싶은데 그 양자 현상이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어려운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해보면은 아까 저 학생이 답한 것처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림인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싶으면 그런 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그런 현상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건 왼쪽으로 돌아가건 두 개 중에 하나를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결과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여러분?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해는 못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저도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맞나요? 안 되나요? 이게 어렵다고 하면 이제 이걸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이해를 하신 분이 이제 조금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양자 측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측정도 이제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중첩 때문에 생기는 건데 결국에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측정이 뭐냐면요. 측정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측정은 내가 원하는 측정을 하는 대상과 무언가를 상호작용을 시켜가지고요. 그 녀석의 원하는 그 대상체의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 측정이에요. 여러분들 몸무게 재고 싶으면은 내 몸무게와 나를 잡아당기는 지구의 중력과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체중계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뭐 온도계. 다 이게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측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측정을 해야 결과를 얻어내죠. 그죠? 그렇잖아요. 실험의 끝은 항상 측정이에요. 당연하겠지만. 근데 양자 측정, 양자 물리학에서는 측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큰 세상과 작은 세상. 그러니까 거시 세계랑 미시 세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얘기를 하던데 예를 들면 이 공이 있잖아요. 이 공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죠? 공이 어디에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요즘에 유명한 선수는 류현진이죠. 저 때는 박찬호였는데 류현진 선수가 공을 던졌으면 이 공이 어느 순간에 어느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 공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 딱 총을 쏘면 빛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반사가 되면 그 반사된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공이 저기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측정입니다. 위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를 이게 원자인지 모르겠는데 요 조그마한 물체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갖다 해보면은 요 녀석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똑같이 빛을 쏴서 빛이 반사되어서 눈에 들어오면은 요 녀석이 어디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자는
너무 되게 작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빛의 운동량, 빛은 사실은 이제 빛 알갱이는 질량이 없지만 사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당구공처럼 딱 맞으면은 얘를 밀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구를 쳐버렸으면 당구공이 있는데 이렇게 딱 치면은 얘가 맞고 얘가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빛도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빛 에너지 이게 운동량이 있는데 이 녀석을 맞으면 빛에 맞아가지고 얘가 튕겨가지고 움직여 버려요. 이렇게 위치가. 물론 야구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공도 빛에 반사돼서 나올 때 야구공도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야구공은 빛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보다는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게 되게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자처럼 매우 작은 물체, 매우 작은 녀석으로 가게 되면은 빛이 때리는 것만으로도 위치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녀석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측정을 했는데 그 정보를 내가 얻었는데 이 녀석은 이미 딴 데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자 세계에서는 내가 측정을 한다는 것, 정보를 얻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행위가 이렇게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려운 말 하면 이게 뭐 불확정성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측정할 때 이게 바뀌고 해서 결과적으로 양자를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확률적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양자역 학은 확률적이고 뭐 절대적이 디터미니스틱하지 않고 그러니까 확정적이지가 않고 아까 전에 그 아인슈타인이 주사위 놀이를 하니 마니 뭐 이런 말을 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동시에 그럼 이게 앞으로 어디 갈지 여기로 갈 확률이 있고 여기로 갈 확률이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주사위 놀이를 시키냐 신에게. 이제 그런데 양자역학은 그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내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좀 많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매우 어려운 이야기를 넣어놨는데 요거는 제가 쑥쑥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죠? 보통 이게 8시 한 10분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8시 8분 정도 하면 되는 거죠?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내가 이걸 너무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이제 길을 잃으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 질문이 나오면 답을 할게요. 질문이 있으면.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스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서 뭐 양자고 하는데 사실 이거 실험, 스턴 계락 양자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 스턴 계락 양자 실험이 그 물리학과 대학원을 가시면 처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측정 결과에 따른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 말씀을 써머리가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써머리가 있으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스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운동량과 위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스핀이라는 게 있으면 이 스핀을 축이 다른 그러니까 G축 방향, 그러니까 X, Y, G 이게 좌표계를 이야기하거든요. G축 방향의 스핀이라고 하는 것과 X축에 있는 스핀 정보를 동시에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확정성 원리. 아까 전에 마치 운동량과 뭐 이제 그 위치를 동시에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정보가 지워져 버려요. 이런 걸 갖다가 정보를 얻으면서 그 전에 있었던 정보를 지우는 양자 측정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지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퀀텀 이레이저, 양자 지우개라고 하거든요. 이런 현상도 막 생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측정을 하는 순간에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전의 상태는 우리가 뭔지 모르고 내가 측정을 딱 하는 순간 상태가 결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문제로 돌아가면은 아까 상고양이, 죽은 고양이 중첩이 있었는데 내가 측정을 하면 어쨌든 고양이는 살았거나 죽었거나예요. 그렇지만 측정한 결과 얘가 살았다고 해가지고 측정하기 전에도 살아있던 건 아니에요. 살아있을 확률 진폭과 죽어있을 확률 진폭이 있었던 거죠. 근데 측정하는 순간 살아있는 고양이로 상태가 결정이 된 거고요. 또는 죽어있는 고양이로 상태가 결정이 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미스터리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냥 계산 결과가 그렇다. 그래서 실험 결과도 그렇더라. 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양자 정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큐비트, 비트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비트를 양자 비트인 큐비트로 바꾸어 가지고 무언가를 통신도 하고 싶고 컴퓨터도 하고 싶은 게 양자 정보예요.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 게 있는 입자를 정보의 기본 단위로 쓴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비트가 되게 파워풀했잖아요. 비트가 64개밖에, 우리 컴퓨터는 비트 64개를 묶어가지고 정보의 단위로 쓰고 얘를 가지고 막 연산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인간보다 한 번씩 인간보다 똑똑한 결과를 내보내는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각각의 비트들이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양자 정보 과학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이거예요. 비트는 0 또는 1 중에 하나의 값을 갖습니다. 그죠? 앞에서 동전의 앞면, 동전의 뒷면 0 또는 1의 값을 갖게 되는데 큐비트라고 하는 거는 0 그리고 1의 값을 갖는 거예요. 이 그리고라고 하는 이유는 0하고 0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고요. 0과 1 사이의 양자 중첩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도 가능한데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0과 1은 여기에 남극점, 북극점이 한 개씩 이렇게 있는 게 비트라고 하면 큐비트에서는 이렇게 구를 만들어요. 공 같은 거, 야구공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야구공 표면에 있는 모든 상태가 양자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은 0과 1 사이의 양자 중첩인 상태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험적으로 측정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0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이제 상태를 측정했을 때 상태가 이제 여기로 나오면은 이제 제일 밑에가 0인 상태고요. 요 위에가 1인 상태거든요. 상태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잘 바꿔주게 되면은 0하고 1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중간에 있는 상태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양자 중첩을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큐비트를 만들 수 있고 얘를 가지고 통신도 하고 컴퓨터도 할 거예요. 자, 쉬운 거부터. 이걸 가지고 통신을 하면 어떻게 될까? 통신을 하면 뭐가 좋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게 많으니까 다 버리고 제일 이해하기 쉬운 양자 암호 통신 그리고 제일 요즘에 핫하게 제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양자 암호 통신을 말씀드릴게요. 암호 통신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복잡하게 그렸지만 앨리스는 보통 이제 정보를 보내주는 사람이고요. 밥은 정보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까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양자 중첩 상태를 가지고 있는 큐비트를 정보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낼 거예요. 그죠? 보내는 걸 한번 할 수 있으면 어떤 게 되냐면은 아까 중첩은 측정하면 결과가 뭐 이렇게 교정된다고 했잖아요. 그 측정 결과가 상태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중간에 이 정보를 가로채기 위해서 내가 측정을 하거나 훔쳐보거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막 중간에 휙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약속에 의해 가지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어떤 약속에 의해 가지고 변화가 이게 안 바뀐 상태로 측정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제가 무시하고 넘어왔는데 앞에서 막 설명한 거기에 있는 것들인데 그게 가능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정보가 없으니까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중간중간에 막 바뀌는 거예요.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누군가가 중간에서 내가 하는 통신을 가로채려고 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암호 통신을 하는데 원리 되어지는 사람이 암호 통신을 하는데 이 암호 통신의 보안성 이게 얼마나 안전한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양자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이거를 안전성을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뭐 계산하기 어렵고 수학 아니면 이 사람을 믿어야 되고 이 우편부가 중간에 가다가 뜯어보지 않을 거를 가정을 해야 되고 그죠? 도둑이 와가지고 얘를 낚아채 가지 않을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얘는 중간에 도청이 있는 경우를 알 수. 그래서 저희가 뭐 흔히 아주 쉽게 말하면 절대 보안성을 가능하다. 양자역학이 틀리지 않았다면 깨지지 않을 보안 통신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나라고 보면은 꽤 많이 왔습니다. 사실 양자 정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기술 중에 가장 실용화에 가깝다고 알려진 게 양자 암호 통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18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중국에서 한 거거든요. 중국에서 이런 인공위성을 쐈어요. 인공위성에서 여기는 중국에 있는 한 도시고요. 여기는 그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레일리아 말고요.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호주 말고 저기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인데 이게 이렇게 호주에 있는 곳과 여기 중국에 7,600km 대륙간 양자 암호 통신을 성공했습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기술이 꽤 발전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개 코멘트를 드리면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고. 중국은 이런 거 했는데 미국은 이런 거 못했거든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은 이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건 중국 기술로 한 거고요. 왜 하필 중국이 오스트리아랑 이런 걸 했냐면은 중국에 여기 대장으로 계시는 교수님이 있을 거잖아요. 지완에이 판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오스트리아에서 하셨어요. 본인 스승님과 했고 그 스승님이 사실 작년에 혹시 작년 노벨 물리학상 누가 받았는지 잘 모르시죠?
하도 노벨상을 자꾸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당연히 사실 작년 노벨 물리학상이 양자 정보에 주어졌거든요. 그 교수님이 오스트리아에 계시거든요. 그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고 아무튼 양자암호통신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다 무시하고 볼게요. SK텔레콤, KT, LGU+. 여러분 핸드폰 있으면 요 세 회사 중에 하나는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 안 쓰고 계시죠? 이상한 거 아니 다른 거 안 쓰고 계시죠? 알뜰폰도 다 여기 회선을 쓰고 있는 거니까 비슷한 거. 그래서 요런 데서도 다 뭐 이런 거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국정원 이야기도 나와요. 국정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국가의 암호는 국정원이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제 양자 암호 통신 장비의 보안 기능을 검증하는 걸 갖다가 이제 국정원 이런 거예요. 그 국정원에서 도장을 찍어주면 국정원 검증 딱 찍어주고 양자 암호 이제 요거 좋다, 괜찮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깨알같이 조금 이야기를 하면 제가 키스트라는 곳에서 왔거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런 데서 왔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맞나? 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왔는데 저희도 이런 거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깨알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네, 여기 이제 통신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통신이고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는 건 사실 컴퓨터겠죠. 양자 컴퓨터. 당연히 고전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로 바꾸는 거, 이거 파워풀한 거, 뭔가 해보는 거 이런 걸 해보고 싶을 거예요. 이제 고전 컴퓨터가 아까 전에 컴퓨터는 정보를 입력하고 연산을 해서 출력을 한 게 컴퓨터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자석이 있는데 사실 자석으로 한 이유는 정말로 그 컴퓨터에서는 이 조그마한 자석의 북극 이제 N극 S극이 어느 방향을 따라 가지고 0101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석을 썼는데 요걸 다 영영했다가 어떤 수학 법칙, 논리 법칙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컴퓨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는 뭘 거냐면은 요 비트라고 하는 거에 양자 중첩을 집어넣어서 큐비트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큐비트를 만들어서 큐비트를 잘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양자 연산, 그 양자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통해 가지고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제가 말씀드렸던 중첩, 양자 중첩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오늘은 제가 설명을 하나도 안 드렸지만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이용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은 큐비트가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딱 변하는 거, 이런 게 양자 컴퓨터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게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거는 혹시 뭘 한 번 더 여기서 부족한 게 한 개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아까 양자 측정을 하면 상태가 바뀌고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측정이 여기 있는 측정은 그냥 1010을 읽어내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값을 그냥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측정을 하면은 어떤 상태로 측정하는 순간 상태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측정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최대한 정보를 이끌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측정까지, 특별한 측정까지 더한 큐비트를 만들고 큐비트를 이렇게 게이트로 해서 양자 연산을 하고 그 결과 큐비트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 결과를 양자 측정을 통해서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 이게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 왜 만들려고 할까요? 왠지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 비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뭐가 좋을지. 이게 이제 큰 그런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전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컴퓨터는 결국 인풋과 아웃풋이죠. 뭐가 입력이 있고 연산을 해서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함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중학교 가면 배우고 할 텐데 초등학교 때 배우나? 자, 아무튼 함수라는 게 x가 들어가면 fx에 fx 나오는 게 함수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받은 문제는 이거예요. 이 값은 관심이 없고요. f 이게 000, 0101이었으니까 비트는 00000부터 11111을 다 더해 이 함수 값을 다 더하면 값이 뭘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 받았어요. 이런 문제를 받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풀까요? 고전 컴퓨터 가지고 혹시 답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너무 빠른가요? 어떻게? 네. 그냥 0이랑 1은 그냥 숫자 0이랑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수를 다 더해가지고 0은 그냥 빼고 1 남아있는 1만 더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지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하면 이런 답을 한 것 같아요. 맞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000을 넣어봐요. 그러면 000이 F0000이 나오겠죠.
또 다음에 00001을 넣어요. 그러면 F0000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넣어서 이 값들을 한 개 한 개 다 알아요. 안 다음에 요거 더하기 하는 거 쉬운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얘를 집어넣어서 요거 연산을 해서 요 값을 얻는데 1초가 걸린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푸는 데는 자 32초가 걸립니다. 이게 왜 32초냐면은 5비트 문제이기 때문에 비트가 5개 있으니까 2의 5승은 32죠. 자, 여기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시고 아무튼 32초가 걸리면은 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더하기 하는 시간은 공짜라고 치면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전 컴퓨터를 가지고 이거 갖다가 조금 더 빨리 할 거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녀석 컴퓨터를 똑같은 컴퓨터를 한 개 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컴퓨터 가지고는 01000까지 여기 이제 딱 절반 좀 되거든요. 절반 정도까지 연산을 시키고 두 번째 컴퓨터 가지고 01001부터 111까지를 측정을 시켜요. 그러면은 앞에 거가 16초 만에 계산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애가 16초 동안 계산을 다 했을 거잖아요. 더하기가 공짜라고 하면은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16초, 32초 걸리던 계산이 16초 만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병렬 처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막 어려우니까 얘는 얘 시키고 얘는 쟤 시키고 이거 묶어가지고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CPU 코어가 4개니 6개니 8개니 하는 것도 이거를 몇 개로 쪼개어가지고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전 병렬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퓨터 계산을 빨리 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도 이런 비슷한 걸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는 비슷한 컴퓨터가 있으면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000을 여기에서 이상한 제가 꺽쇠 여기에 앞에 줄이 있고 화살표 같은 거 줄이 있고 뒤에 이렇게 꺽쇠가 있는 걸 했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희 물리하는 사람 또 수학하는 사람들이 양자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약속 같은 거예요. 수학적 기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상태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집어넣으면 이런 게 튀어나올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랬는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 중첩이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입력을 얘를 넣는 게 아니라 00000 더하기 0000 1 더하기 그래서 중첩을 시켜서 요것들을 중첩을 시켜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잘 하면은 당연히 출력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게 직접적으로 제가 문제로 드렸던 F0000 더하기 F111의 합을 보여주는 걸로 어떻게 만들지는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얘 측정을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입력을 한 번만 했는데 그 결과값이 톡 튀어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32초 걸렸던 일을 요거가 걸리는 게 만약에 1초 만에 할 수 있다고 똑같이 1초 만에 할 수 있다고 하면은 32초가 걸리던 일을 1초 만에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5비트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0비트였다고 하면은 1024초가 걸리던 일을 1초 만에 하게 되는 거고요. 64비트였으면 아까 전에 그 이상한 숫자 초만큼 해야 걸렸던 일을 1초 만에 하게 되는 일이 되니까 매우 드라마틱한, 매우 인상적인 그런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빠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지만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측정을 하면 상태가 바뀌니까 이렇게 나온 상태로부터 유의미한 측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을 해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이 유의미한 측정이 뭔지는 내가 받은 문제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공부를 따로 해야 되고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존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컴퓨터에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고려한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제가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은 문제를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관심 있는 문제는 요 결과값, 출력값들의 전체 합이었잖아요. 합에 관심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관심 있었던 문제가 각각의 출력값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풀고 싶었으면 양자 컴퓨터가 있어도 어차피 한 번 다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문제는 그냥 그냥 기존 컴퓨터만큼밖에 못할 확률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고 잘 풀 것 같은 문제에만 양자 컴퓨터를 적용해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한계가 되게 뚜렷해요, 사실은.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을 막 설명을 드리면 끝도 없을 거니까 양자 컴퓨터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험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양자 컴퓨터, 자, 제일 유명한 게 이런 거니까, 아까 큐비트를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양자 중첩이 있는 비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양자 중첩이 있는 비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뭐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느냐, 잘 측정할 수 있느냐, 양자 특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제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몇 개만 꼽아보면은 초전도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초전도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큐비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큐비트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곳이 여러분들도 잘 알 것 같은 IBM을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중에서는. 근데 아마 구글은 다 대부분 알죠. 구글을 모르면 혹시 유튜브는 알잖아요, 그죠? 유튜브가 구글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글 같은 데서도 이런 걸 만들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IBM에서 IBM Q라고 하는데, Q가 퀀텀의 Q일 것 같아요. 127개의 큐비트가 있는 양자 컴퓨터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최근에 이제 좋은 논문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한 그 과학자 분 중에는 이제 김영석 박사님이라고 한국 박사님이 이제 요 IBM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초전도 기반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어요.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큐비트는 최근에 지금까지 발표한 큐비트는 대충 53큐비트 정도 됐는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IBM이 구글보다 2배 더 좋은 거네라고 하면 곤란하고요. 디테일에서, 그러니까 약간 뭐 이 방식과 이 방식이 같은 초전도지만 조금씩 다른 게 있고, 구글은 IBM은 일단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구글은 하나하나의 큐비트를 정밀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약간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경쟁하듯이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온 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온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온. 분자는 알죠, 분자. 분자는 알죠. 원자, 분자가 뭐예요? 네. 자, 넘어갈게요. 질문으로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온은 뭐냐면 어떤 분자가 있는데, 분자에서 뭐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전하가 들러붙은 전자를 한 개 받았거나 한 개 또는 2개 보통 받았거나 전자를 잃어버려가지고 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아니라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분자 같은 거를, 원자 같은 거, 보통 원자거든요. 보통 원자를 이온이라고 해요. 그럼 이 이온을 갖다가 트랩 한다는 건 뭐냐면, 트랩은 영어인데 꼭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 녀석을 갖다가, 이건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전기장을 잘 걸어주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탁탁 고정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양자 상태를 가지고 큐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큐비트를 이용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초전도 기반의 양자 컴퓨터보다 훨씬 더 지금까지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아까 오류가 뭐 결어근남에 의해 가지고 양자 중첩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결성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큐비트, 제일 끝에 있는 큐비트와 여기 있는 큐비트와 저 멀리 있는 큐비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이거 더하기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초전도 큐비트는 그게 안 되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애들하고만 더하기가 돼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아이온큐라고 하는 건 되게 생소하실 건데, 아이온큐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아이온큐는 아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지금 구글에서 아이온큐 구글링을 해보시면, 여기 혹시 부모님도 많이 계시니까, 최근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서 서학개미들이 이제 주식을 많이 산다고 하는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온큐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 멤버가 듀크 대학에 있는 김정상 교수님이신데 한국 분이시거든요. 이제 미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계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32개의 큐비트를 만드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만큼 이렇게 수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양자 광학 기반의 빛 알갱이, 아까 뭐 통신할 때 뭐 빛을 말씀드렸지만 빛을 이용해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다른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타내는데, 여기 뭐 큐 모드라고 했잖아요. 오늘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큐비트 비슷한 거 생각하면 되고요. 216 큐 모드에 대한 뭔가 양자 시뮬레이터라고 했는데, 컴퓨터랑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무언가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회사가 자나두나 프사이퀀텀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캐나다에 있는
벤처 회사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양자 이득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양자 이득이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 가지고는 못하는 연산, 실패, 결과가 안 나오는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연산 결과를 보였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이 연산 결과를 어디다가 써먹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가 연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슈퍼컴퓨터, 지구에 있는 슈퍼컴퓨터, 지구상에 있는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로도 안 되는 문제를 풀긴 풀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사실 이게 또 정말 맞냐 안 맞냐 뭐 약간의 뭐 이런 거는 되게 많은데 워낙 최첨단의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심도 많고 뭐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런 면에서 꽤 괜찮은 그런 이제 뭐 현상을 뭐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양자 이득을 말씀드렸으니까 초전도 기반의 양자 컴퓨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양자 이득에 대한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양자 컴퓨터를 사람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다 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딱히 그런 거는 사실 한계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 어디다가 써먹을래 이런 걸 했을 때 사실 말씀드렸지만 양자 컴퓨터가 모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정한 문제, 어떤 특별한 문제들을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걸 여전히 사람들이 매우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화학, 생명 이런 것들 사실 화학이나 생명 같은 게 나오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들은 애초에 양자 물리학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푸는 데는 양자 컴퓨터가 나을 거다라고 하는 게 사실 직관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쉽고 좀 더 이렇게 유의미하게 일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융, 교통, 물류, 공급망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김도훈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뇌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경망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양자신경망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인공지능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것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뭔가 연결성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가지고 금융, 교통, 물류, 공급망 같은 데서도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하면 뭔가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에서는 이득을 봐야 되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앞으로 할 일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당장 가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될 것처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확장성의 문제가 아직까지 확장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고전 컴퓨터라고 하는 그냥 저희가 양자 컴퓨터가 아닌 걸 고전 컴퓨터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물리학자들은 양자 물리학에 대응되는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고전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기분을 나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어떡하겠어요? 그게 단어인데 쓰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고전 컴퓨터 대비 이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큐비트 개수가 되게 많아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게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큐비트 개수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의미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큐비트 개수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유의미한 개수의 큐비트를 만드는 기술도 잘은 모르겠다. 또는 방향을 있는데 과연 될까? 이런 것도 좀 있다. 공부할 게 무지 많다라는 거고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오류정정. 아까 제가 뭐 측정의 우주가 보고 있으면 양자 특성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큐비트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까 슈레딩거 고양이는 큰 거는 깨지는 것처럼 큐비트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누군가가 얘를 보고 있을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우주가 보고 있을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류를 다루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런 응용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용 분야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응용 분야가 그렇게 뭐 장밋빛 미래를 다 말할 것처럼 아직 많지는 않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응용 분야가 나오겠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정말 그럴 거냐라고 하는 데서는 물음표가 있을 수도 있다. 뒤집어 말을 하면은 앞으로 나갈 길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연구자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양자 컴퓨터 같은 이런 연구는 할 만한 연구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 끝난 연구가 아니라. 그래서 끝을 내기 전에 아까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제일 좋은 그게 질문하기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뭐가 좀 더 알아보고 싶으면은 여기저기 연락을 해가지고 찾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는데 최근에
한국양자정보학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새로운 법인이 생겨가지고 요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그 정보학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고, 사실 좀 재밌는 게 물리학회나 광학회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원래 양자정보라고 하는 학문이 최근에는 보통 물리학과에서 하던 일이 컴퓨터공학과, 전자과, 재료과, 수학과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게 멀티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학문 간의 융합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이제 그 학회가 생기기도 했는데, 이제 막 보면은 제가 인상받은 거는 그 물리학회 같은 데서 이제 발표를 하면은 한 번씩이 아니고 항상 오는 그 초등학생도 있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막 질문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런 학회에 오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키피디아 페이지도 있고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영어로도 사실 영어로도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키피디아가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한국어로 이렇게 위키피디아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많은 뭐 인턴십 프로그램 포함해가지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 강연 같은 것도 많이 하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 소속인데요. 혹시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 주소, 제가 김도훈 선생님이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메일 주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내시면은 제가 최대한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